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회계, 역사에서 건진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3편 산업혁명과 철도산업 3편까지 왔네요. 산업혁명의 기차가 달리기 시작하겠습니다. 3편은요 1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화, 패권국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주제인데요. 회계학에서는 쉬지 않고 패권국가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학의 역사는 패권국가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회계학은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사회 속에서 탄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선진국가에서 탄생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다루는 근세에서 한번 어떤 나라가 패권국가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근세가 뭐냐면 1500년부터 1800년 사이, 즉 종교혁명 1517년부터 프랑스 대혁명 1789년 사이에 종교의 자유, 시민의식이 발현되는 시기가 우리가 근세라고 합니다. 이 근세는 중세랑 다른 점이요. 그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고리대. 회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대부입니다. 대부를 금지했는데 1571년에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고리대 금지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사업가들도 융자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웨스트팔렌 조약이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조약이 하나 있습니다. 1648년에 맺어진 조약인데요. 유럽 내에서 전쟁을 이 나라 저 나라 막 섞여갖고 하다가 결국 전쟁이 끝나고 국경선이 그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럽 국민국가가 시작되고 동시에 자신의 기독교 신교냐 성공이냐 이런 걸 갖다가 자유로이 결정하겠다라는 원칙이 생깁니다. 근세 유럽의 특징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중상주의. 이건 뒤에 길게 공부할 겁니다. 금과 같은 귀금속이 국가에 많아야 된다. 이런 게 중상주의고요. 두 번째는 식민지 경제. 대항해 시대부터 시작된 식민지 경쟁이죠. 계속 적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무역. 이제 동방무역 같이 조그맣게 지중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근세 유럽의 특징입니다. 16세기의 패권국가는 어디냐? 망하는 국가는 이탈리아 도시국가였습니다. 패권국가는 바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떠오르는 국가가 어디냐? 네덜란드입니다. 17세기의 패권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흥했던 나라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제 망해갔고요. 드디어 네덜란드가 패권국이 되면서 떠오른 나라가 누구냐? 영국입니다. 저희가 다루는 게 이제 17세기, 18세기 중심인데요. 18세기에 가면은 네덜란드도요. 화무는 11홍이라고 꽃도 피면 지죠. 그 반면 누가 떠오르냐? 영국입니다. 18세기, 19세기 다 떠오르죠. 그리고 영원한 도전자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도 떠오르다가 그냥 영원한 도전자가 됩니다. 프랑스를 영원한 도전자라 그러는데 이거 조롱입니다. 조롱. 이게 뜻이 뭐냐? 그 넓은 땅, 그 많은 인구를 가지면서 또 군사력도 대단하면서 한 번도 세계사에서 패권 국가가 되지 못한 것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유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신용도가 바닥 수준입니다. 프랑스 왕실이 채무불이행한 연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채무불이행을 해갖고 어떤 나라에서 이 나라를 갖다 믿어주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도전자입니다. 1806년에 인구를 비교해보면 영국은 1100만, 프랑스는요 무려 2700만입니다. 2배가 넘죠. 네덜란드는 고작 200만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네덜란드가 어떻게 세계 패권을 잡았던가를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영원한 앙숙이에요. 영국은 대영제국이라는 걸 건설하고 프랑스는 영원한 도전자라는 조롱을 받습니다. 왜 그랬나? 거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두 나라를 비교하면요. 유가증권시장, 예를 들어서 지폐, 은행, 중앙은행, 청산소, 보험회사 등을 따지면 1세기 정도 뒤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은행은 1694년에 생기는데 프랑스은행은 100년 후인 1800년에 설립됩니다. 흥망의 갈림길이 뭐냐? 제가 볼 때는요. 재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상인과 혁신가들이 노동의 대가를 국가나 독점자들에게 자의적으로 몰수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이런 것이 혁신이 일어나는 환경이 되겠죠.
영국을 보면요. 영국이 어떻게 패권국가가 됐냐. 기본적으로 재산권 제도가 확실해집니다. 세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마그나 카르타 1215년. 두 번째, 명예혁명. 세 번째, 인크로저 운동.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 산업혁명으로 갑니다. 한번 하나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재산권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세 가지 이슈. 첫 번째 이슈,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는 우리말로 대헌장이라고 번역됩니다. 왜 그러냐? 라틴어로요. 마그나가 크다고 카르타가 서류 또는 헌장입니다. 1215년에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강요, 할 수 없이 서명한 문서가 뭐냐?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예, 여기 지금 그림에 왕이 앉아갖고 귀족들이 다 둘러싼 사이에서 서명을 하죠. 이것이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이 마그나 카르타의 제39장에 보면요. 개인적 권리 보장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자유인은 법의 보호를 받아서 추방되거나 위해를 입지 않는다. 지임은, 왕은 그를, 자유민을 적대시하지도 대항하여 군대를 보내지도 않을 것이다. 즉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죠. 재산.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주겠다. 마그나 카르타 12장에 입법 없는 과세는 없다. 즉 의회에서 법을 통과해야지만 세금을 매길 수 있다. 그래서 왕은 자유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뺄 수 없다. 17세기 중반, 이제 1215년에서 17세기 중반으로 왔습니다. 국왕과 의회가 충돌합니다. 왜 충돌하냐? 제임스 2세가 카톨릭 강화 정책을 씁니다. 그 당시에 의회는 국교라고 그러죠. 영국 성공에 국교를 밀고 있었는데 제임스 2세가 카톨릭 강화를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은밀히 제임스 2세 몰아내기를 시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임스의 딸이 네덜란드에 시집가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가 있었냐? 네덜란드 총독이었던 윌리엄 3세한테 시집가 있는데 두 사람한테 왕위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688년에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딸 메리 그리고 남편 윌리엄 3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 들어올 때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냥 걸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다음에 유명한 권리장전에 사인을 합니다. 윌리엄 3세가 군사적 상륙을 하는데 반항이 많을 줄 알고 15,000명이나 끌고 옵니다. 그런데 제임스 2세는 그냥 망명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혁명을 뭐라 그러냐? 우리말로는 명예혁명, 그 영어로는 Glorious Revolution이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혁명입니다.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Glorious Revolution에 공동왕으로 추대된 윌리엄 3세가 여기 계시고요. 여기 메어리가 계시죠. 그러니까 왕관을 딱 전달하죠. 그래서 명예혁명 다음에 사인한 권리장전이라는 게 마그나 카르타보다 한 수 위의 시민권 보호, 재산권 보호입니다. 뭐냐? 첫 번째, 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통치한다. 두 번째, 국왕은 의회 승인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건 마그나 카르타에 있었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거는 마그나 카르타에 없었는데 언론의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카톨릭 신자의 왕위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걸 아주 못을 박습니다. 공동농지 시스템이 쓴다는 뭐냐? 농민이요. 공동농지에 자유롭게 양을 기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차 인크로저 운동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영국에서요. 양호 산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주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목 안 돼. 이건 내 땅이야 하면서 폐쇄를 시작합니다. 인크로징을 시작합니다. 이걸 첫 번째 인크로저 운동이라고 합니다. 많은 농민들이 도시노동자로 전락했겠죠. 지금 이 영국에 가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다 인크로저 운동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담을 쌓죠. 이렇게. 이게 하나의 사유지가 되는 거죠. 2차 인크로저 운동은요. 좀 웃기는 운동인데요. 한 150년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 곡물 수요가 느니까 지주들이 또 생각할 때 이제는 또 지금 노는 땅이 많은데 이걸로 곡물을 길러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의회에다가요. 법안을 냅니다. 청원을 합니다. 그 땅의 80%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의회에 법안해서 의회에서 땅 두드려지면 울타리를 칩니다.
이렇게 하고 4천여 건의 인크로즈 법이 통과됐답니다. 지주가요, 많은 소작농들을 갖다가 쫓아내는 겁니다. 이런 인크로즈 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농업혁명을 유발합니다. 여러 사람의 땅은 누구의 땅도 아니고 아무도 열심히 안 하죠. 그런데 이제 개인 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생산성이 증가하고 자본주의적 농업 경영이 확대됩니다. 그 반대급부로 도시 인구가 증가합니다. 농민들이 인근으로 전락합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토대가 된다 그러는데 이것보다도 산업혁명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제도라는 게 결국 영국의 자랑인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3-2화 영국의 자랑 동인도 회사 다음화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